자, 요번에 이제 볼 것은 이제 고려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제 그래서 중세 사회, 고려 사회 보는 관점 관련된 문제가 예전에 92년도와 99년도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요. 뭐 이런 것들 관점 관련된 문제들은 이제 최근에 시험 문제 잘 안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제 예전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간단히 살펴보기도 하죠. 자, 중세 사회, 고려 사회 보는 관점은 여러 관점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 관점을 볼 수 있어요. 귀족제 사회론, 관료제 사회론, 문벌 사회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관점이 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나왔던 것이 귀족제 사회론인데, 이 귀족제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귀족이라는 것은 이 자기가 세습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들끼리 폐쇄적 통원권이 형성되고, 그다음에 토지의 무기한 연대 소유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서양의 귀족 개념을 적용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 귀족의 어떤 자기가 세습되고 법제적으로 보장을 시켜줘야 돼요. 법제적으로. 그래서 귀족이라는 지위가 법제로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귀족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경제 여건, 그들만의 통혼권 이런 것들이 형성돼야 되는데 고려 사회는 이 귀족들이 장악했던 사회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귀족들이 이제 법제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세습화시킬 수 있는 것을 두 개 놓죠. 제도 정치로 음서제가 있고 공훈정식가야. 자, 이거는 정치적인 측면이 있고 경제적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음서제를 보면 원칙은 1인 1자지만 실제로 1인 다자도 가능하고요. 그 음서가 매년 실시됐고 간직의 조기 진출이 가능했다. 그다음 공훈전시가는 간직 5품 이상 되면 세습 가능한 토지였다. 공훈전시가가. 그리고 과거도 있었지만 음서에 비해서 과거의 비중이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그 뭐냐면 음서보다 과거의 비중이 적었고 과거도 실제로 합격한 사람들 보면 대부분 문벌귀족 출신들이야.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려 사회는 음서제, 공훈정신과 등등을 통해서 법률적, 제도적 귀족의 특권을 명시하고 세습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귀족제 사회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제 70년대 들어오면서 관료제 사회론이 등장했죠. 그래서 이제 귀족제 사회론과 음서제와 공훈정신과를 사료를 재해석해요.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귀족제 사회론에 이제 근거가 됐던 게 음서제와 공훈정신과인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뭐냐면 귀족제를 세습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음서제를 보면 국가의 공을 세운 관료의 자손에게만 국가적 보호 의미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준 건 아니다. 버스이 높다고 해서 여러 대의 간직이 승계가 되지도 않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공훈전시가도 여기에서 품이라는 것은 간품이 아니라 공훈의 등급이다. 그래서 공훈이 있으면 간품에 상관없이 모두 지급하는 겁니다. 귀족과 상관없이 일반 평민들도 공훈이 있으면 그냥 공훈전시가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과거 음소의 비중 중에 과거를 더 강조한다. 과거. 예. 근데 이제 과거를 강조한다는 것에 대해서 또 비판도 있어요. 자, 귀족제 사회론에서 입각해서 볼 때는 과거제는 능력 중심이 아니라 귀족제 틀 속에서 운영된 거, 귀족제 틀 속에서만 운영된 거지 능력만 보는 게 아니다. 예. 그래서 뭐 문벌 귀족 중에 뭐 하여튼 그 과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 보는 거고 되게 합격자도 문벌 귀족 출신이다. 과거는 일종의 자기 치장하기 위한 액세서리 정도지, 액세서리 정도지 그게 뭐냐면 자체가 중요시 여긴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반론을 하죠. 자, 문벌 사유도는 뭐냐면 이것도 귀족제 사유를 비판하면서 이제 등장해. 귀족이라는 개념이 특권이 법에 명시됐고 세습이 법과 제도를 보장해야 되는데 고려 사회는 법과 제도로 귀족이나 특권을 귀족 계급의 특권을 명시한 게 없다는 거야. 다만 사회 간섭적으로 문벌 귀족의 특권을 인정받고 몇 대에 가면 없어진다.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뭐 그 집안에 서울대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 서울대가 나온 집안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법에 명시되는 건 아니죠. 근데 대개는 서울대 나온 집안은 서울대 나온 집안은 또 나와. 그 집안 환경 때문에. 근데 이게 계속 나온 게 아니라 보통 3대, 4대에 가면 끊어지죠. 예. 그거 비슷한 거야. 문벌 가문도 그냥 그 권력을 명시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사회적 권위만 있을 뿐이고 이것도 몇 대만 지나면 없어진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걸 문벌이라고 했죠. 이걸 귀족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음소제를 또 다른 식으로 해석하죠.
새로운 지배체에 적합한 관료 집단 육성하기 위해서 국왕이 주도를 했다. 그래서 오히려 귀족들의 권한을 법제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임서를 통해서 자신의 친인색을 약성시키려고 했다. 뭐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관점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뭐 전반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는데 최근에는 만날 것 같긴 해요. 이제 관점 같은 걸 물어보는 건 없죠, 요즘에는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제가 한길에서 여기 정리를 했고요. 한길에서 한국사 길라잡이는 예전에 2010년 전까지는 시험 문제 나왔어. 근데 2010년도 이후부터는 특별히 거기에서 나온 문제들은 없어요. 예. 그래서 한길 보시면 알겠지만 좀 단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용 정리하기는 좀 그래. 이 책은요. 예. 좀 예전에 많이 봤던 책이지만 지금은 좀 약간 뭐냐면 그렇게 중요시 하지 않은 책이죠. 굳이 뭐 답안을 거기에 찾으려면 한두 개 보일 수가 있지만 그 책들이 나온 답안들 보면 다른 책 교과서나 통문에도 있는 내용이야. 이런 거는. 자, 하여튼 이런 예전에 간점 관련된 문제, 중세사 간점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나왔고요. 그 외에도 고려사에 보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굳이 뭐 여기까지 볼 필요 없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후삼국의 성립 관련된 내용 볼게요. 후삼국의 성립. 자, 후삼국의 성립 과정은 이제 그 후백제, 그 다음에 후고구려, 그다음에 신라 이렇게 해갖고 이제 삼국이 이제 있었던 짧은 시기 말하죠. 한 50년 동안, 3, 40년 동안 있었나요? 네, 그 시기인데 잠깐 이제 관련된 문제들이 두 문제 나왔어. 그래서 그때 후백제하고 그 당시 그 고조가 왕건의 고조가 그 뭐냐 싸웠던 그 내용이 있었죠. 예, 그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한번 보면 자 먼저 후백제를 볼게요. 먼저 후백제는 건원이 세웠죠. 이 건원은 상주 출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버지가 아작이라는 호족 출신이고 이 사람은 이제 신라 비장으로 있다가 신라가 이제 중앙정부가 무너진 걸 보고 나서 독립해서 나라를 세웠죠. 그리고 이제 무진주를 점령하고요. 그리고 무진주는 오늘날 이제 어디냐면 저쪽 강주 부근이에요. 왕을 칭하고 반신라 세력들 규합하죠. 특히 이제 백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백제 유민들이 많겠죠. 그래서 예전에 의정이 언한을 갖는다 하면서 수소 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국호를 백제 유민들을 끌어다 모아서 이제 나라를 세우다 보니까 백제라고 정했죠. 다만 이제 뒤에 이제 후세학자들이 앞에 있는 백제와 좀 구분해서 호를 갖다 붙인 거야. 그리고 무진주에서 완산주로 올라갔죠. 여기에서 무진주 강주에서 완산주로 올라가는데 이 완산주 수도했다. 예. 전주를 수도로 했다. 오늘 완산주가 전주죠. 참고로 전라도에서 예전에 큰 도시는 강주가 아니었어요. 예. 전주하고 나주였어요. 전라도 명칭 자체가 전주와 나주를 딴 거야. 앞글자를. 예. 강주는 일제 강점기 때 호남선이 들어오면서 이제 발달된 지역이고 아직까지는 양대 도시는 전주와 나주 지역 전근대 시대 때. 자, 그래서 이제 영역학들을 보면 충청도와 전라도 대부분 치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생산량이 제일 많은 지역을 노른자 땅을 다 차지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서남의 도소 지역은 좀 유보의 이쪽 지역, 나주 지역이죠. 이 나주 지역은 여기하고 좀 약간 세력이 좀 달랐어. 그래서 이 나주는 그 당시 해상 세력들이 많았고 약간 반 백제 기류가 강했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그 당시 왕건이 이걸 노리고 요 나주 지역을 장악을 해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후백제는 북쪽으로는 고려와 양쪽 전선을 한 거야. 앞에 있는 그 충청도에서 한 개 전선이 있고 후방에도 나주에 이제 또 전선이 있죠. 항상 후백제 입장인데 두 개의 전선을 유지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병력 배치도 그렇고 좀 운영하기가 좀 힘들었겠죠 국가를. 예. 자 그리고 이제 반신라적 경향이 강해요. 원래 이제 그 건원도 처음에는 신라를 우쭈쭈해주고 그랬어요. 네, 좀 위해주고. 근데 신라가 고려하고 붙는 걸 보고 나서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특히 어디에 대하성을 공격하죠. 합천. 대하성은 예전에 삼국시대도 그랬지만 이 합천 지역의 대하성은 그 당시 경주도 가는 상당히 길목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공격한다는 건 경주로 가는 길목을 장악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하성을 공격해서 여러 번 공격해서 결국에는 함락을 시키고 대하성을 함락한 다음에 어디를 공격해? 경주를 습격해. 네. 경혜왕을 죽이고 재물과 보화를 약탈했다. 포석정 사건은 유명하죠. 포석정에서 경혜왕이 유흥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또 모르고 저기 쳐도 모르고 유흥 막 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냐면 누가 건원이 와가지고 공격해서 경영을 죽이고 경영의 부인을 왕비를 격탈하고 막 그랬다고 하잖아요. 근데 뭐 이거 가지고 또 다른 해석도 있어요. 포석정은 노는 데가 아니다. 유는 논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뭐냐면 포석정 제사 지내는 곳이다.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이런 설도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한계등이 있는데 너무 전제군주를 행사했다. 민족 역량을 결집하는 실패한다. 특히 이제 뭐냐면 신라를 복수한다고 해놓고는 경양을 죽이고 경성을 세우고 뭐 또 왕비도 겁탈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라 지역의 민심이 완전히 돌아섰다는 거죠. 이 왕건 쪽으로. 그래서 후삼국의 통합된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말년에는 또 왕위 계승이 있었어. 네 분이 있었잖아. 그래갖고 이제 그 신검이나 이제 이런 첫 번째 그 부인의 아들에서 반란을 일으켜갖고 결국에는 그 금산사 유폐되죠. 그러다가 도망쳐 나오죠. 예,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 후 고구려를 볼게요. 후 고구려는 건국을 보면 이제 송악을 이제 도 개경이죠 오늘날. 그 궁예가 이제 뭐냐면 송악을 도구해서 후 고구려를 세웠죠. 이것도 그때 세웠을 당시엔 고구려 또는 고조라고 했겠죠. 예. 왜냐하면 고구려 유민들을 끌어모아서 이제 나라를 세우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제 그 표방을 했는데 후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걸 구분하면서 후자를 붙인 거예요. 후 고구려. 후 고조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이제 뒤에 있는 고려하고 이제 헷갈리니까 그런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초적을 기반으로 해서 그 북진과 초적을 기반으로 한 북진과 폐강진의 군진 세력들 연결인데 특히 폐강진 세력들이 많이 달라붙었어.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궁예는 그 당시 수도를 두 개로 했죠. 처음에 송악시대도 했다가 두 개로 하나 두 개로 나왔는데 처음에는 송악시대였다가 그때 천원 또 옮겼죠. 여기 송악으로 했다가 나중에 천원 옮겼어. 예. 그래서 이제 송악 때 이제 국호와 연호 번개 보면 마진 이렇게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후 고구려가 했다가 그 당시 이제 뒤에 마진 옮겼고요. 그 다음에 태봉을 옮겼죠. 이 국호를 되게 뭐냐면 많이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이제 약간 통치체계가 불안전했다. 이걸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간제정비 같은 게 보세요. 뭐 이런 것까지는 나올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이제 천원은 이제 옮겼다는 거죠. 그때 이제 뭐냐면 연호도 뭐 수도 만세에서 정계 옮기고 태봉으로 골치고 막 그런 것들 수도 옮겼고, 그 다음에 이제 태봉으로 이제 명칭을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신정적인 전제왕권 성격인데 이게 대표적인 이게 그 왕건 드라마에서 보시는 간신법 있죠. 이 저희 궁예가 이제 미륵보살이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외친 거는 나름대로 잘한 짓이야.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미륵 사상이 널리 확산됐고 그때는 자신의 미륵불교 외침까지 좋은데 간신법이라는 걸 이제 해가지고 이걸 이제 기반으로 해갖고 자기 주변에 있는 호족색들 쳐내기 시작하죠. 예. 마음에 안 들면 너 이제 반란이 켰다 하면서 고반에 기미가 있다 해서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그 부인하고 아들까지도 죽여버리고 자 그러면서 민심을 잃게 돼. 호족들이 이제 지지를 잃게 되니까 호족들이 이제 새로운 인물을 찾게 되죠. 누가 등장한 거야? 그 당시 인덕 있는 왕건이 등장한 거야. 네, 왕건이. 그래서 왕건이 그 당시 나주 지역에서 이제 장악하는 데 큰 역할을 했잖아요. 왕건 지역이 이제 그 할아버지 작재경부터 시작해갖고 해상세력으로서 유명해요. 그래서 이 나주 세력들과 연결돼 있었는데 왕건이 이제 그 궁에 있을 때 나주 지역을 장악을 하는데 그
그 예전에 이제 자기 선조 때부터 쌓아놨던 네트워크를 잘 이용해갖고 나주 지역을 세력들과 연결해갖고 손을 잡고 여기를 아주 장악을 해버리죠. 예. 큰 공원을 세웠던 사람이고 인품도 좋고 하니까 왕건을 내세워갖고 누굴 이제 치러내는 거야. 예. 궁예를 쳐냈죠. 그 궁예는 이제 가고 그리고 나서 고조라는 국호로 다시 돌아온 거야. 예전에 송악시대 때 처음에 국호였던 후 고구려라 했지만 실제 고조라고 했겠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고조라는 국호를 내세워서 나름대로 이제 고구려 계승 의식을 포방을 했죠.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의의를 보면요. 뭐 여기는 이제 중요한 걸 읽어볼게요. 여기 그 밑에 이제 강평성을 비롯한 여러 간설 설치하고 구간 등지를 실시해서 골품제 대신 새로운 신분을 모색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궁예 초창기 때 그런 간직들 있죠. 강평성, 내봉성, 순군부, 범구 같은 간설은 성종이 삼성 육부체제 확립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됐다는 거. 예. 그러니까 고려가 고구려 계승을 나라는 걸 내세웠는데 고려가 이렇게 된 건 태봉의 역할이 컸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태봉의 간직을 볼게요. 자, 이 태봉의 간직들 중에 강평성이라는 게 있어. 강평성은 어떤 것이냐면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냐. 그 다음에 이제 요 내봉성이 있는데 내봉성은 행정집행기구죠. 그 다음에 순군부가 있는데 순군부 병마권을 행사하는 기구야. 그 다음에 병부는 군사 행정기구죠. 그래서 여기 뭐 순군부하고 병부하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순군부는 일종의 병마권, 병력을 실제로 동원하고 하는 이런 그 것이고 여기는 이제 군령하고 관련된 거죠. 군령권하고 이 병부는 군사 행정, 그러니까 인사나 보급이나 어떤 것들을 하는 거죠. 모집, 군대 그 소집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행정과 관련된 거야. 군정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군령기구고 이건 군정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실제로 순군부가 좀 위죠. 병부는 단순 행정 업무만 하다 보니까. 예. 자, 하여튼 이 경례와 건원과 궁예는 너무 지역 감정에 치우쳐서 고대 사회 모순을 항거하는 민중의 움직임을 제대로 포용하지 못했다. 이게 단점이죠. 이거 관련돼 갖고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후백제와 후 고구려, 또는 고려의 전투를 볼게요. 요거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예전에 두 문제 나왔어. 관련된 문제가. 처음에 나주 전투 보자. 나주 전투. 나주 전투는 여기죠. 지금 나주는 조그만 도시에 불과하지만 그 당시에는 영산강 유역을 일대를 나주 지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강주하고 좀 약간 분리돼 있죠. 생활권이요. 상맥을 통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라도의 주요 도시였어요. 주요 지역이었죠. 나주가. 그리고 이게 해상 세력들과 장악했던 거고 요거는 이제 요쪽 그 강화도 일대 해상 세력인 그 왕건 지방과 연결돼 있어요. 이 지역은요. 그래서 이제 나주 전투인데 이 나주 전투는 후 고구려 때 있었던 거죠. 궁예가 이제 집권할 때 그때 이제 시중에 있었던 왕건이 그 당시 자기의 인맥을 동원해서 영산강 유역 세력들과 결합을 해갖고 여기에서 이제 후 백제군을 무너뜨리는 그런 것들을 했죠. 그래서 영산강 해상 세력들과 후족 세력들과 결합한 왕건이 후백제를 물리치고 후백제 군이죠. 여기 못하네. 후백제 군을 물리치고 나주 일대를 장악을 하게 돼요. 그래서 후백제 배후에 근거를 마련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종월군 전투는 이제 승부를 내지 못하고 이제 백제 인지 구함이 하친을 했는데 그 다음에 공산 전투 있죠. 이것도 되게 유명한 전투죠. 공산은 오늘날 팔공산을 말해요. 대구 부근에 팔공산 있잖아요. 네, 지금은 불륜의 장소 되게 유명한 데인데 그때 당시에는 되게 이제 뭐냐면 전투지구 유명했어. 그래서 여기 이제 원래 공산이었다가 여기에서 왕건이 되게 패하거든요. 근데 왕건이 그 도망가다가 이제 8명의 공신을 위해서 도움을 받고 뭐냐면 거의 도망쳐나. 그래서 8명의 공신을 기르는 그 곳을 해서 이제 8명의 공신의 이름을 따서 팔공산이라고 했어. 팔자를 붙인 게. 자, 하여튼 그 왕건이 경향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공산, 지금 팔공산일 때 후백제국과 싸웠지만 경원의 승리로 끝났죠. 그때 그 뭐냐면 왕건이 간신히 도망쳐 나와요. 여기는 그때 이제 고려의 신순군 장군과 김낙 장군이 전사 등 8명의 장군이 전사를 냈죠. 그래서 그걸 기르고자 팔공산이라고 붙인 거야. 이때부터. 비록 패했지만 뭐냐면 왕건이 신라 민심을 얻는데 성공했고요. 그리고 후백제는 잠깐 이제 패권을 장악했죠. 근데 이제 후백제의 패권이 다시 바뀌게 된 게 고창 전투예요. 고창 전투. 그래서 그때 이제 지방 오족들 3대사의 도움으로 승리했는데 이 지방 오족들은 어떤 세력들이냐면 신라 세력들이야. 신신라세요. 그러니까 이제 고려가 좋아가지고 뭐냐면 도와준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이제 뭐냐면 백제 건원이 너무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그 뭐냐 고려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도움을 받고 그리고 세력이 역전이 돼요. 고려가 공산전투 이후에 세력이 약화된 고려가 역전을 회복했다. 신라 동해안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투에서 계기로 동쪽을 안정시켰다 해가지고 고창이 뭘로 바뀌게 되냐면 지명이 안동으로 바뀌어요. 안동. 네, 지금 안동 있죠? 예. 그래갖고 이제 안동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예. 동쪽이 안정시켰다라는 거. 자, 그럼 운준성 전투를 볼게요. 그 당시 왕건에게 매국성주 공직은 이제 건원의 사이인데 이게 기부를 하니까 이에 반발 건원의 공격에 왕건이 승리한 전투죠. 그래서 이제 충청도 일대를 장악했다 보시면 돼요. 웅진 이북의 30여 개 성이 왕건에게 항복하고 그 과정에서 후백제 내분이 발생돼. 그래서 강경파, 온건파로 이제 대입됐는데 강경파, 온건파 되는데 그때 이제 후백제 내에서 이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왕건한테 뭐냐 항복하자. 평화 왕건과 합평조약 맺자는 온건파 아니다 끝까지 개기자 하는 강경파 대입돼 있었죠. 그 온건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건원이고요. 이 강경파는 이제 신검이나 뭐 이렇게 용검이나 그런 건원의 자식들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신검이 건원을 쳐내죠. 예. 그래서 신검은 강경파에서 건원이 금산사에 유폐된 거야. 그래서 다시 이 사람이 탈출되잖아요. 그 누구한테 가? 왕건한테 가죠. 예. 자, 그 일례천 전투가 있어. 이것도 예전에 하면 시험문이 나왔죠. 건원을 내쫓은 신건이 왕건과 건원 간의 전투. 그러니까 건원이 이제 왕건한테 붙은 거야. 예. 그러니까 이 전투가 제대로 되겠어요? 예전에 이제 신건 부대들이 대부분 건원의 그 밑에 있었던 부대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을 해버려 고려군에게. 그래서 신건 패배 이후 한상에서 왕건에게 항복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오는데 이 전투들 이제 꼭 기억을 해주세요. 순서도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나주 전투, 공산 전투, 고창 전투, 일리천 전투 뭐 등등. 예. 이거 예전에 기출 문제 2번이나 나왔어. 이거. 자, 그다음에 고려를 보죠. 고려는 건국 국호 고려라고 했고요. 예. 그래서 연호를 천수, 하늘의 명을 받았다는 거죠. 그 연호는 나중에 얘기했지만 고려 연호가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고려 초창기 때만 좀 몇 개 쓰고 나중에 중국 눈치 보면서 좀 썼다가 안 되고 이제 폐기되거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고려 중기 때 들어가면 연호를 사용하냐 마냐가지고 또 논쟁이 있었지만 연호 사용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초기 때만 잠깐 사용했던 거예요. 몇 개 연호를. 그래서 이제 청원에서 건국을 해가지고 쿠데타를 이제 청원에서 이겼죠. 궁예를 쫓아낸 다음에 송악으로 천도했어. 오늘날 개성으로. 이 송악은 왕건의 근거지가 되고 저기죠. 자, 고려의 국호의 의미는 뭐냐? 곡을 계승하겠다는 거죠. 원래 고려라는 국호 자체가 장수왕 이후에 그 그냥 같이 사용했던 거야. 고구려에. 그래서 그 장수왕 때 만들어졌던 중원 고구려 비문에 보면 그 자기 대왕을 고려대왕이라고 했어요. 고려대왕. 그래서 이때부터 이미 전후도 해가지고 이미 고구려와 함께 고려라는 명칭이 사용됐고요. 예, 그걸 계승할 때 고구려 국호를 사용한 것은 곡을 계승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옛 고구려 지역을 회복하고 발해 유민을 흡수하죠. 그래서 흡수하기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국호를 사용했다는 거죠. 통일 정책은 이제 후백제 견제와 친신라 정책을 내세는데 대외적으로는 중국 5대와 외교 관계를 맺고 신라 우호 관계를 맺죠. 대내적으로는 신라의 우호적인 지방세력들 수통합해.
그리고 이제 신라 멸망은 강제로 하지 않고 경숭왕이 알아서 나라를 기부하죠. 이 경숭왕은 경혜왕이 죽은 후, 경혜왕이 이제 건원한테 죽었잖아요. 보통 예자로 끝나는 왕은 별로 끝이 안 좋아요. 예, 슬픈 예자로 끝나는 왕은 별로 안 좋은데, 경혜왕이 이제 죽고 나서 건원에 의해서 꼭두각시 왕을 세운 왕이 경수왕이에요. 순자를 붙이는 것은 뭐냐면 여기 순종해라 이런 의미인데, 자 이건 뒤에 붙였겠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있는데 경수왕이 비록 건원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지만 곧바로 이제 왕건한테 또 뭐냐면 달라붙죠. 그리고 나라를 들어서 알아서 이제 뭐냐면 갖다 바쳐. 예. 자, 후백제의 멸망은 아까 이제 있죠. 그래갖고 이제 그 금산사 유폐했던 그 당시 건원이 고려에 기부하고, 그리고 앞에서 이제 언급했던 일리천 전투와 항산 전투에서 후백제를 격파하면서 항복을 받아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고, 발해 그 유민들을 포용하죠. 그 당시 발해 세자였던 대강령이 여기 왕계라는 칭호를 주고요. 그러니까 사성을 친 거죠. 왕이라는 성명을 주는데, 네, 왕계. 그래서 왕은 왕시성을 이제 사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를 왕시 족보에 포함시켜 왕족으로 대우했다. 그래서 왕계로 알고 이제 발해 선주의 제사를 받아들이고 했다. 자, 후삼국 통일의 의의는 그 당시 이제 정치 참여 세력의 확대, 지방 호력 세력의 정치 참여와 실질적 민족 통일, 고구려, 박제, 신라, 발해, 민족문화 토대 마련인데, 후삼국의 통일 의의성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의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보실 거는 이제 뭐냐면 후백제와 후고구려 간의 어떤 전투 사항도 있죠. 이런 전투 사항의 순서들과 그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자, 그러면 이제 태조의 정치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 요거는요.